지금 부자TV라는 채널에서 최코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또 이제 시장에 대한 전망과 분석 같은 것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 네.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새해 전망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네네. 2023년 전망. 어떻게 2022년보다는 좀 나아질까요? 조심스러운 대답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되게 민감한 질문이잖아요. 워낙에 이제 많은 유튜브 시장에서 올해 이제 폭락이 올 것이다, 엄청나게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도 작년에 계속적으로 시장이 이제 어려워질 거다. 이제 내년 2023년에는 더 큰 이제 하락장이 올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시장이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반등장이 좀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의견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좀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등도 네. 반등 같지 않아요.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사실 뭐 이제 엄청나게 크지 않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차트를 분석하더라도 사실 어느 정도 차트상으로는 네. 현재까지로는 이제 이렇게 헤드 앤 숄더의 어떤 바닥 정도의 모습은 나온 것 같아요. 다만 이게 바닥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쫙 올라가는 그런 상승에 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고, 여기서 한 번 더 오르다가 쭉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수십 년간의 우리나라 한국 코스피를 보면요, 이렇게 시장이 크게 침체됐을 때 한 번 이렇게 튀어 올라가 주는 듯 하다가 그 뒤에 더 한 번 크게 무너지는 모습들이 항상 그 반복되어 왔어요. 거의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과거가 그랬으니까 무조건 그럴 거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상당히 긴 횡봉장이 또 올 가능성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바닥을 찍었다고 하면은 다시 날아갈 걸 기대하는데 그렇죠.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올해는 여전히 아직 쉽지 않고 우리가 기대할 만한 그런 상승장이 오는 것은 아직 이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등이 오다 보니까 그런 뷰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지금 잘 오르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시장이라는 건 되게 길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항상 제가 예전부터 제 고객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뒤로 한 3-4발자국 물러가서 보십시오라고 했어요. 차트도 보면은 차트도 우리가 보통 키면은 이렇게 확대돼서 보이는데 얘를 뒤로 이렇게 줌을 이렇게 해보면 뒤로 가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상승이라고 하는 게 되게 요만큼 올랐거든요. 전체적으로는 계속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더 땡겨보면은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좀 물러가서 길게 봐야지 지금 당장 조금 오른 걸 가지고 야 무슨 소리야 지금 이렇게 잘 오르고 있는데 잘 오르는 종목들도 많은데 이렇게만 보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다. 물론 아무리 시장이 어렵고 폭락하더라도 오르는 종목은 나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오르는 애들도 있고요. 저 또한 최근에 저희 채널에서 몇 가지 섹터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걔네들이 대부분 다 지금 몇십 %씩 올라 있어요. 분명히 오르는 건 있죠.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이 좋냐 안 좋냐 하고는 이야기 개념이 아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좋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직도 여전히 쉽지 않다. 고금리라는 것을 버티고 있지만 연준이 당장 금리 인하를 해주지 않는 이상은 그건 어렵다.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해오는 저의 이제 멘트가 금리라는 것은 선제적인 것이 있고 후행적이라는 게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작년에 제가 열심히 말할 때 금리가 인하가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건 금리 인하인데 금리 인하가 선행적으로 나온다면 좋은 의미다. 근데 금리 인하가 후행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후행이라는 건 경기가 망하기 전에 내려주느냐하고 경기가 이미 망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금리 인하를 서둘러서 하느냐 이 차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행적으로 금리 인하하는 것은 사실 이미 시기가 지났죠. 이제 남은 거는 후행적 금리 인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의 뷰를 보더라도 골디락스부터 시작해서 막 얘기가 많아요. 이제 뭐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런 장이 나오면서 연말 전에 이제 금리 인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실제 채권 움직임도 보면은 채권은 아예 금리가 더 고금리로 오래 간다는 걸 베팅하고 있지는 않고요. 연말에 금리가 내려온다에 베팅을 하고 있어요. 채권 금리도 보면은 실제 우리나라에서 올 초에 1월 1일부터 14일까지 ETF 투자한 거에서 보면은 상위 9개 중에서 4개가 채권펀드입니다. 그리고 20개 중에서 9개가 채권입니다. 그만큼 채권 매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지금 채권 매수가 많다는 것은 여기서 금리 더 많이 오르기 어려워. 연말 되면 금리 내려올 거야를 예상을 하고 채권 매수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의미가 뭐 틀렸다라고 뭐 말하기는 어려워요. 연말에 금리 내릴 수도 있죠.
저는 그것이 쉽지는 않다고 보지만 연말에 금리 내릴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내리는 게 과연 좋은 의미냐. 그때까지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버텨야 되는데 지금 벌써 고금리가 올 연말이 되면은 2년 가까이 고금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 고금리를 어떻게 버티냐 이거죠. 지금 이따 후반에 나오겠지만 영국의 브리티시 볼트라는 배터리 회사가 영국 유일의 이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파산을 했어요. 엊그저께. 물론 여러 가지 이슈 요인들이 있죠. 건설 자금을 땡겨오지 못해서 2차 전지 만드는 네, 회사예요? 2차 전지. 예. 자금을 땡겨오지 못해서 무너졌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 이면에는 고금리라는 것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무너졌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 브리티시 볼트가 네. 꽤 큰 회사예요. 영국 꽤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LG 뭐 에너지솔루션 이만큼은 아니지만 영국에서 과거에 이제 그 보리슨 총리가 녹색 산업이다라고 해서 메인으로 내세웠던 기업입니다. 2019년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나서서 같이 키워준 산업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 기업이 지금 3년 만에 파산을 했어요. 그렇구나. 근데 결국은 이유가 하나예요. 자본 조달이 어려웠다. 근데 자본 조달이 어려운 이유는 그 이면에는 수율이 예상치보다 훨씬 안 좋게 나왔다. 근데 결국 뭘 떠나서라도 수율이 좋든 안 좋든 영국에서 유일한 2차 전지 회사이기 때문에 비전을 보고 자본을 충당했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자본을 끌어오기 어렵다는 건 결국은 고금리를 감당하기 어렵다. 그리고 정부도 고금리 속에서 정부 부채가 커지기 때문에 쉽사리 지원을 해주는 것도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금리 속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최근에 기사 나온 걸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신용등급이 지금 하향될 기업들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1년 전부터 얘기했던 기업들의 이자 보상 비율이 이제 1 미만인 기업들이 50% 그냥 넘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도 감당을 못하는 기업들이 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그래서 분명히 좋은 기업들도 많고 이 시장이 뭐 정말 완전 망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가 어려운 시기는 온다는 거죠. 어려운 시기는 오고 그때 금리 인하가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금리 인상 끝났어. 금리 인하 곧 올 거야. 그건 결국은 증시가 미래에 올라갈 것이니 지금 선반영해서 미리 투자를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저는 이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 분명히 차트상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모습은 나왔지만 그것이 과거 2020년, 21년 이때처럼 무조건 수직 상승한다라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직 상승하는 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거군요. 네. 우리나라 차트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크게 한 폭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큰 상승이 한번 오면 그 뒤에 굉장히 큰 하락이 오거든요. 근데 얘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나면 10년에서 20년 동안 횡보장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튀어 올랐다가 내려오고 어느 정도 회복했다가 횡보장, 또 여기서 횡보장에서 한번 빵 튀어 올랐다가 바닥을 찍고 상승해서 또 횡보장. 이게 계속 반복이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거든요. 횡보장, 우리가 알고 있던 박스권,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박스권 있다가 2010년부터 상승하다가 2017년, 18년 빵 떴다가 그리고 코로나 때 내려와서 어마어마한 대세 상승을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내려왔어요. 이 다음에 여기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려면 너무 간단해요.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주면 돼요. 역사적으로 지금 자본주의라는 국가들은 돈을 풀지 않고 성장한다는 것은 그냥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 어떠한 전문가도 어떠한 경제학자도 반박이 불가능합니다. 돈을 풀지 않고서는 성장이라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원래 자본주의라는 이 정책이 이 시대가 돈을 푼다는 게 바로 부채가 증가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채하고 경제 성장은 항상 같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경제 성장이 어느 한계점에 미치면 그때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부채가 먼저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부채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다시금 돈이 풀면서 부채가 증가할 때 성장률이 따라와주고 이게 무한반복이에요. 즉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수직 상승이 만들어지려면 지난 2020년, 21년에 풀어진 돈보다 더 천문학적인 돈이 당장 풀어져야 돼요. 그래야 수직 상승이 나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차트가 어느 정도 괜찮고 바닥을 다졌다라는 느낌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우상을 기대하고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런 시기에서 네. 만약에 좀 여윳돈이 있다고 하면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항상 해야죠. 예, 항상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뭐
지금은 이런 얘기가 많이 없거든요. 주식을 뭐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다 했으니까. 근데 불과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뭐 너네 뭐 물가가 얼마나 올라가고 너네 급여로 뭐 이것도 못 사고 뭐 그러려면 너네가 돈을 불려야 되고 막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결국 우리는 돈을 계속 불려야 돼요. 엄청난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 근데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장이 안 좋을 땐 아예 안 해버리고 시장이 좋을 때만 들어와서 하고 이거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뭐 넣다 뺐다 하는 것이 뭐 초보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꾸준하게 경험을 하고 꾸준하게 데이터를 쌓아야 된다는 주의예요. 네. 그래서 작년에 제가 폭락이 온다고 외쳤다가 정말 많이 호되게 혼났거든요. 폭락이 와도 맞춰도 혼나요. 사람들의 심리가 예, 참 맞춰도 혼났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폭락이 오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다. 현금 확보를 해놓으라는 얘기지 현금도 100%를 확보해 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 30에서 많으면 50% 70%까지 확보를 해놓는 거지 여건에 따라서 30에서 70% 해놓고 나머지는 계속 주식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라.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선별된 기업들을 잘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를 얘기했던 거지 주식을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가 폭락을 온다라고 하니까 너 주식하지 말라더니 이제 또 주식하라고 하는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은 계속 해야 돼요. 단지 그것을 우리가 일확천금을 노리고 뭐 부자 될 생각을 가지고 지금부터 막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어라는 생각을 막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거죠. 항상 지금도 여전히 현금을 확보해 놓고 일부의 자금으로 유망한 기업들이 투자를 했다가 수익이 잘 나오면은 적절하게 현금 확보해 놓고 다시 눌리는 자리를 기다리고 이런 소액으로라도 계속 경험을 쌓아야지 그 다음에 큰 사이클이 왔을 때 우리가 베팅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진짜 원하는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런 경험도 없이 당장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는 저는 좀 너무 쉽게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날아가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싼 구간에 있는 거는 맞다고 보세요. 싼 구간인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떤 채널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싸다의 의미를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혀 쓰지 않은 물건을 왜 예전에 그런 농담이 있거든요. 여자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물건을 싸게 사오고 남자는 필요 있는 물건을 뭐 비싸게 사온다. 뭐 이런 뭐 유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 없는 거가 싸다고 해서 좋아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내가 싸다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훨씬 싼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싸다는 의미를 너무 그냥 싸면 사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싼 건 맞는데 이 싼 게 10년 내내 쌀 수도 있잖아요. 우리 과거의 붐을 보면 예전에 IT 붐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조선업 붐 차화정 많았잖아요. 이런 붐이 일었을 때마다 그 기업들 어마어마하게 상승했거든요. 이 꼭대기에 다 누가 물려 있겠냐 이거죠. 이 꼭대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똑똑하고 돈 많은 투자 전략가들이나 증권가들이 물려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 개인들이 물려 있어요. 근데 이 개인들이 물려 있는 거 밑으로 내려가서 싸다고 사면 조선업이 10년 내내 바닥에 있었는데 자동차 기업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행보했는데 그거 다 올랐냐 이거죠. 싸다고 해서. 절대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싸다라고 해서 무조건 살 필요가 없고 비싸다고 해도 잘 올리는 거는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싼 건 맞는데 싸다라는 단어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시기에 주식 투자를 그래도 계속 해야 된다고는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지수상으로는 박스권에 갇혀 있어도 네. 이게 또 섹터별로 봤을 때는 또 올라가는 그럼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뭐 어떤 걸 좀 이렇게 좋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네. 지난 사이클에서 메인으로 성장했던 애들은 잠시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게 답이 나와 있는 게 뭐냐면 IT 붐이 일었을 때 IT가 엄청난 상승을 하고 나서요. 다 몇십 배 오르잖아요. 예, 뭐 기본 10배, 20배 이렇게 오르니까. 2000년 버블. 2000년 버블 때도 그렇게 했고. 근데 그 IT가 다시 회복되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차화정부터 조선업들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그거 회복되는데 엄청 올랐어요. 이게 뭐냐면 세대별로 상승하는 애들은 결국은 돈이 돌고 돌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은 몇천 개가 있잖아요. 그걸 섹터별로 나눠도 섹터가 수백 개거든요. 이 수백 개의 섹터 중에서 잘 갔던 애들이 계속 간다라는 논리만 펼치면 섹터가 500개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개만 잘 갔어요. 그럼 400개는 영원히 올라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올라갔던 애들이 빵 올라갔으면 사람들은 여기에 물려있기 때문에 얘네가 다시 오르길 기대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돈을 계속 더 넣어요. 그게 뭐 틀렸다는 얘기보다는 걔를 다음 후발주자로 성장한 애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 2차 전지 같은 애들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저 2차 전지 6년 전부터 얘기했거든요. 5년, 6년 전부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저도 수익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제 고객분들도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어요. 저희 부자TV에서도 제가 1년 반 전부터 2차 전지 얘기해서 엄청나게 올랐고요. 불과 몇 달 전에 제가 작년 9월에도 포스코 케미칼을 얘기해서 그 이후로 엄청나게 올랐어요. 근데 제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2차 전지 우리 당분간 쳐다보지 맙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몇 년 사이에 제일 적은 애가 10배 이상 올랐어요. 기본 10배, 20배 이상이 올랐거든요. 단기간에 10배, 20배 이상이 오르면 이 산업이 아무리 유망하고 아무리 좋은 기업이고 아무리 매출을 잘 올려도 주가는 빠져요. 이건 너무 당연한 논리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것이지 산업이 우상향한다는 뜻이지 얘가 크게 빠질 일이 없다라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삼성전자 대한민국 원탑 기업인데 한 번 빠지면은 40% 50% 빠집니다. 그러면서 그 40% 50% 빠지는 거 내내 사고 있을 거냐고요. 그 정도의 자금 여력과 이 돈을 벌 수 있는 근로소득을 벌 수 있는 기간이 여력이 남아있는 분들이라면 괜찮아요. 지금 20대가 2차 전지를 매달 내가 50만 원씩 사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지금 주식 투자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연령층들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자금도 크게 끌어왔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2차 전지 떨어질 때만 하냐 이거죠. 돈 들어갈 때 많은데. 그건 쉽지 않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도 사회초년생한테는 예전에 강의할 때 뭐라고 했냐면 어차피 주식시장 너 맘대로 못하고 너가 머리 싸매고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이 시장은 이미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똑똑한 애들이 많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너가 아무리 열심히 연구를 하더라도 100번, 10번을 하면은 3번은 틀릴 거야. 너한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앞으로 반드시 성장할 기업에다가 아무 생각하지 말고 매달 급여 받는 거 넣어. 전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 주식하는 분들은 환경이 다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는 오히려 아니라고 보는 거고 네. 그동안 이제 주목받지 못했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신산업이라고 얘기하는 뭐 로봇, AI 이런 애들이 당연히 되겠고 혹은 제가 방송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던 이제 정부가 한국은행이 개발 약속까지 해준 뭐 CBDC 관련주라든가 아니면은 제가 최근에 찍었던 게임 관련된 업종들이라든가 지난 2년 동안 1년 넘게 어마어마하게 하락했던 애들 그런 애들이 저는 오히려 좋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네. 뭐 2030년대까지 네. 전기차가 계속 확대될 거고 2차 전지가 들어갈 수 있는 상품군도 많아질 거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2030년까지만 바라보면서 매달 넣는 건 상관이 없지만 네. 지금까지 많이 올랐는데 2023년에 또 그만큼을 기대해서 우리가 들어간다는 그렇죠. 거는 한 해만 봤을 때 너무 짧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게임주도 많이 올랐죠. 사실 2020년도에 안 오른 주식이 어딨나요? 대한민국에. 모든 주식이 다 올랐죠. 네. 근데 그 오른 주식이 상승폭이 얼마나 되느냐예요. 그러니까 1년 오르고 그 뒤부터 지금 거의 2023년이잖아요. 1년 넘게 계속적으로 바닥을 찍어버린 기업들은 오히려 상승할 확률이 높죠. 근데 2차 전지는요. 최근까지도 계속 올랐어요. 이런 기업을 당장 올해 내년에 네. 좋아 보인다라고 이제 바닥 찍었으니까 오를 거야. 그렇게 사는 거는 저는 좀 너무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네. 많이 빠졌잖아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또 괜찮다고 보세요. 이거 진짜 조심스럽거든요. 네. 예. 대한민국에서 말 한 번 잘못하면 가장 혼나는 게 반도체.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거든요. 좀 곤란한 질문을 네.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럼 궁금할 내용이니까. 네. 근데 사실 저는 삼성전자 투자를 저도 예전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삼성전자를 제가 투자를 할 때 한 번도 실적을 보고 투자한 적이 없어요. 뭐 D램 가격 이런 거 보고 투자한 적 없어요.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삼성전자는 엄청나게 큰 악재가 나오면은 주가가 항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기사가 터져야지. 그러니까 실제 뭐 잠깐 나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 국민이 유명해질 정도로 안 좋은 내용이 터질 때마다 항상 크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예전에 항상 그럴 때만 투자를 했어요. 근데 항상 잘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온 국민이 관심을 가져서 많이 오르면 저는 무조건 팔아버렸었어요. 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작년에 보면 삼성전자가 뭐 저는 계속 얘기했거든요. 사지 마라. 전 삼성전자 5만 원 밑으로 빠지지 않은 이상 안 산다. 네. 근데 딱 5만 원을 찍었어요. 딱 5만 원을 찍고 앞자리가 4로 바뀌진 않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약간 반등이 나오니까 또 사람들이
너 틀렸다. 뭐 오르지 않느냐. 또 얘기하다가 또 내려오고 있잖아요. 저는 삼성전자가 어떤 생각이냐면 미래는 뭐 오를 수 있겠죠. 오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지금은 아니다고 봐요. 지금도 네. 6만 원 선. 아직도 이르다고 봐요, 저는. 아, 그러세요? 네. 왜냐면 투자를 할 때 이런 말을 들으면 항상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분들이 많아서 되게 조심스러운데 투자는 제로섬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네. 의미상의 단어 의미상의 그 숫자가 제로가 되는 제로섬 말하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은 주체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외국인, 개미, 기관. 예. 근데 이 외국인과 기관이 돈을 벌려면 수많은 개미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야 돼요.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가 이제 바닥에 나오고 마구잡이로 사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올해 작년 말부터 개인이 가장 많이 판 게 삼성전자였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 오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거는 제가 떠나서 저는 삼성전자의 뭐 가격 이런 거를 다 별개로 하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최근에 주가가 오른 거는 하나예요. 가격이 이제 재고 물량이 너무 쌓였어. 근데 삼성전자가 감산할 거래. 요 기대로 오는 거거든요. 근데 감산을 할 거래에는 감산을 한 그 제품도 팔린다는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말에 금리가 내리고 경기가 다시 연착륙을 지나서 회복을 할 거야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최일 바닥이고 그 다음에 감산을 통해서 물량을 줄이면 가격 방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판매가 많이 되면서 주가가 오를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연말에 대해서 금리를 인하할 때가 저는 더 침체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도체는 프리미엄 수요예요. 프리미엄 수요입니다. 기본 산업의 기본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어쨌든 매출을 많이 올리는 거는 프리미엄 제품에서 들어가는 거죠. TV, 가전제품, 휴대폰, 노트북 이런 프리미엄 제품이에요. 이게 그렇게 침체가 오는데 팔릴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갤럭시 S23 판매 네.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저는 지금 제가 사야 할 거냐면 저는 안 사고요. 적어도 5만 원 라인 밑으로는 내려와야 제가 투자할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이게 틀릴 수도 있잖아요. 틀리면 안 사면 되죠. 주식 많은데. 네, 주식은 너무 많은데. 내가 생각했던 가격 라인에 내려오면은 사는 게 맞는 거지. 굳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목과 어마어마하게 많은 업종에서 꼭 얘를 맞춰서 얘를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저는 삼성전자 안 오면 다른 거 사면 되고 다른 애들이 내가 생각하는 가격대에 내려오면은 그거 사면 되고 걔도 안 오면 또 다른 애 찾으면 되는 거고 저는 이게 가장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로봇, AI, CBDC 관련주 게임 이런 건 좋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을 좋게 보고 있는 거고 로봇이나 뭐 AI는 당연히 이제 미래 산업이니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잖아요. 단기간에 최근에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얘네들도 역시 길게 보면 되게 좋은 거고 게임주나 CBDC는 지금 한국은행에서 개발 약속을 해줬거든요. 불과 작년 10월만 하더라도 이창용 총재가 우리가 선제적으로 CBDC를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먼저 하고 나야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 맞춰서 할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먼저 만들었는데 선진국이 CBDC 프로그램을 전혀 다른 걸 하면은 우린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린 기다리겠다라고 했는데 올 1월 3일 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CBDC에 관련된 것을 개발을 약속을 하겠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 결제망인 스위프트에서도 이 결제 거래의 기반을 CBDC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 향후에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죠. 아직 실체화가 나온 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돈들이 어디로 갈 거냐라는 걸 항상 궁리를 하고 있을 텐데, 정부가 개발 약속을 했고 전 세계에서도 이걸 하고 있네. 그럼 여기가 실적이 나오든 안 나오든 여기에 관심이 생기겠구나. 그럼 유동성은 거기로 쏠리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CBDC 관련주라고 하면은 어떤 거예요? 되게 궁금하네요. 사실은 CBDC 관련주 하면 명확하게 없어요. 지금 뭐냐면 우리 그 CD기 있잖아요. CD기 이런 거 아니면 보안 관련주들이 현재 CBDC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종목이 좀 여러 개 있는데 그냥 얼핏 떠오르는 것만 뭐 말씀드리자면 뭐 누리플렉스, 한네트, 뭐 로지시스, 뭐 KCT, 뭐 KCS 뭐 이런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실체가 없지만 어쨌든 간에 관심을 가지고 유동성이 쏟아지기 때문에 오릅니다. 물론 명확하게 어떤 우리가 뭐 삼성전자처럼 반도체를 팝니다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주가가 좀 요동을 치는 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차트가 굉장히 바닥에 있기 때문에
요동을 친다고 하더라도 급등하면 우리가 팔았다가 다시 눌리는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좀 더 여유롭게 올해 내내 그냥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급등을 하는 애들도 결국은 우상향을 하는 건 똑같거든요. 바닥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이 라인에서 급등을 하는 건 네.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단타 투자가 아니고서는. 그러면 네. 최 코치님은 그 CBDC 관련해서 막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것도 좀 네. 연관이 있다고 보세요? 산업 자체가 연관이 있냐라고 보면 당연히 연관이 있죠. 왜냐하면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만든 게 CBDC이기 때문에. 막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니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탈중앙화잖아요. 어.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벗어나겠습니다 하고 만든 게 이 코인인데 정부는 그 통제권을 절대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그거를 무슨 소리야? 똑같이 디지털 화폐인데 우리는 중앙은행이 통제를 한 화폐를 발행할게. 예, 그래서 나오는 거니까 사실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럼 게임은 좀 어떠세요? 네. 게임주는 사실 제가 몇 가지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중국에서 우리나라는 판호 시장이 열리냐 열리지 않느냐가 게임 시장에서 가장 컸잖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판호. 예. 중국 우리나라에서 너네 게임 운영하려면 우리가 그거를 해줄 수 있는 허가증을 내줄게. 그게 판호 시장입니다. 판호. 네. 예. 근데 거의 몇 년 동안 판호 시장을 거의 열어주지 않았어요. 예,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중국도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을 다시 오픈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 한국에 보면은 엔터 사업도 중국에서 열어줬을 때가 주가가 빵빵 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게임도 판호 시장을 이제 열어주는데 그 흐름이 이미 작년에 나왔어요. 슬금슬금 열어주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에 맞춰서 대폭 지금 열어줬습니다. 판호만 뭐 몇십 개씩 지금 열어주고 있으니까요. 그럼 당연히 게임 업체들한테는 호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배경적인 측면이죠. 두 번째는 차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게임주가 정말 바닥에 있어요. 그냥 차트를 땡겨보면 지난 10년의 바닥에 위치했던 거하고 같은 선상이 있습니다. 10년이요?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애들처럼 202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가 내려와서 아직도 상승 추세에 있냐가 아니라 그냥 그 차트를 땡겨보면 그냥 바닥 라인에 있어요. 이런 바닥 라인은 떨어지더라도 많이 안 내려갑니다. 여기서 주린이 분들께서 오해하실 만한 게 있어요. 헷갈리실 만한 게 뭐냐면 주식업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어느 시기냐에 따라 틀립니다. 그러니까 2020년처럼 2016년에서 18년처럼 증시가 상승할 때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돼요. 근데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라는 것은 이미 올라가는 애들이 많을 때요. 많을 때 굳이 떨어지는 걸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가는 애들이 잘 가니까. 그리고 하락이 시작됐을 때도 이제 하락이 스타트됐는데 떨어지고 있는 거 잡으면 안 되죠. 예, 그때는 하락이 시작됐을 때는 오히려 실적이 나와서 잘 버텨주고 있는 애를 잡아야지 그나마 하락을 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1년 넘게 주식이 이제 다 박살이 나고 하락해서 폭락이 돼서 어느 정도 하락권에 들어서면은 이때는 올라타는 말을 타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뭐냐면 걔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할 준비에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앞에서 말했던 2차 전지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히려 이제 많이 하락했던 바닥에 있던 애를 사야지 상승률이 훨씬 좋고 그리고 떨어질 확률도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게임주가 차트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있다라고 보고 조금 이거는 고급스럽게 표현하자면 좀 인문학적인 표현이고 그냥 표현하자면 그냥 실생활에서 보이는 건데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PC방에 손님이 언제 가장 많았을까? 언제 사람들이 대한민국 남자들이 휴대폰에 이 게임 들고 게임을 가장 많이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언제냐면 경기가 어려웠을 때예요. 경기가 좋으면 놀러 가죠. 해외 나가고 스포츠 고급 스포츠 즐기죠. 뭐 테니스, 골프 치고 뭐 수상스키 즐기고 누가 방구석에서 휴대폰 두고 게임해요. 누가 방구석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이 게임 산업이 부흥했을 때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방에 있을 때 취업 많이 못하고 근데 우리는 또 IT 부국이잖아요. 아무리 가난한 집에도 휴대폰은 다 있고 컴퓨터는 다 있어요. 인터넷 다 빨라요.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국민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큼 이렇게 경제가 좋을 때 아니고서는 저는 오히려 지금이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더 할 때고 그러면 이럴 때 당연히 게임 업체들은 그걸 모르지 않는 이상은 신작을 많이
이제 출시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의 게임 업체들의 신작 앞으로 예정된 게 굉장히 많아요. 물론 경기가 좋을 때도 신작 발표하고 게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을 때 이 게임을 더 많이 하고, 그러면 오히려 모든 산업이 어려울 때 얘네들은 매출을 잘 낸대. 그러면 그런 업종들의 주가 상승률이 훨씬 높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게임주가 이런 몇 가지 요소들을 조합해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막 종목 찍어주는 게 아니라 좀 네. 눈여겨봐야 할 그런 거 좀 몇 개 알려주시면. 솔직히 아직까지는 우리가 중국 시장에서 벗어난 건 아니잖아요. 예, 아직까지는 우리가 중국에 의존하는 산업들이 많다 보니까 게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렇다 보니까 중국과 관련된 업체들이 좀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 제가 저희 방송에서도 이제 업체들을 몇 개 종목들을 좀 알려드렸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웹젠이라는 게임 업체거든요. 국내 기업, 국내 사람들한테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뮤라는 게임을 만들었는데 이 뮤가 중국에서 예전에는 엄청 유명했죠. 이게 중국에서 히트를 쳤거든요. 그래서 중국 뮤라는 걸 만든 웹젠이라는 기업의 차트를 보면 경기가 되게 안 좋았을 때 차트가 정말 높게 성장이 됐어요. 경기가 좋을 때는 거의 바닥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데, 지금도 중국에서 파노 시장이 열어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와 관련된 업체들이 사실 선두주자로 가요. 네. 실제 매출을 더 올리냐는 중요하지 않죠.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중국 시장에 많이 진출한 기업들이 저는 좋을 것 같고, 다만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게 조금 이렇게 가상화폐와 엮여있던 게임주들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무래도 부정적인 시각도 많고 투자자들도 그런 거와 엮여있던 부정적인 시각이 강한 곳에는 투자가 좀 꺼려지니 이제 업체를 말하기엔 좀 조심스럽지만 누구나 다 할 겁니다. 게임주 얘기하면. 그렇죠. 네. 최근에. 그래서 그런 업체들은 조금 피하고 그 외에 중국과 관련된 업체들을 좀 선택해 보면 굉장히 높은 상승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게임 회사를 좀 눈여겨보자. 네.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러면은 하나 정도만 더 네. 웹젠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넷마블이라는 이제 몇 개를 그냥 언급해 드릴게요. 넷마블, 뭐 데브 시스터즈, 혹은 더 있는데 아니 요거 저는 요 정도 그냥 뭐 물론 NC소프트도 유명한 당연히 대장주도 있고 하지만 LG. 당연히 이제 NC소프트는 사실 제가 이게 TV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NC소프트는 그냥 대장주인데. 근데 저는 그 외에 뭐 웹젠, 뭐 넷마블 혹은 뭐 데브시스터즈 정도가 저는 좀 좋아 보인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다 좋아 보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신작이 막 출시되는 거예요. 네네네. 신작 이제 앞으로 발표 예정인 것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작 일정을 제가 뭐 꽉 깨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사실 신작 여부와 상관없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근데 얘네들이 왜 코로나 때는 그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코로나는 진짜 말 그대로 특수 상황인데 코로나는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식시장은 결국 사람들의 욕망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주식시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은 이런 얘기 있잖아요. 도박이란 말도 있고 합법적인 도박이란 말도 있고 투자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온 전 세상의 사람들의 욕망이 뭉쳐가지고 누가 더 돈을 많이 따가냐, 이게 핵심이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저는 형성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게임도 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산업은 결국은 사람의 욕망을 못 벗어나요. 그러면 게임은 뭐냐면 약간 어떻게 보면은 희노애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움, 즐거움의 쾌락을 좀 느낄 수 있는 건데 코로나 때 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결국은 그 나의 사람의 피할 수 없는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집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것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OTT 서비스나 뭐 그 플랫폼 서비스 그리고 게임 서비스들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나서 이게 어느 정도 풀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밖으로 돌아다닐 때부터 게임주들이 박살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건 좀 특수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아까 가장 그 언급하시면서 욕을 많이 먹는 게 반도체랑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이런 거 얘기해 주셨는데 네이버 카카오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이버 카카오는 많이 빠졌잖아요. 아까 그 기준에 의하면. 맞습니다. 많이 빠졌는데요. 야, 이거는 참 좋게 말했다가 틀리면 혼나고 투자 한 푼 많은데 안 좋다고 얘기하면 또 혼나고 야, 정말 계륵 같은 업종들인데 사실 이 업종들이 좋냐 안 좋냐로 얘기하면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네,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게 네이버랑 카카오라는 기업 자체가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유망한 기업이고 좋아지는 건 맞겠죠. 근데 이게 주가가 계속 오르냐, 그건 솔직히 모르겠다는 거죠. 이게 명확하게 크게 보이는 게 없잖아요. 2차 전지처럼 뭐 전 세계가 뭐 앞으로 자동차가 침투율이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침투율이 뭐 이제 뭐 20% 30%까지 늘어나야 됩니다. 뭐 전 세계가 자동차를 이제 전기 장소를 만듭니다. 뭐 앞으로 올해 판매율이 얼마가 될 겁니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플랫폼이라는 걸로 하다 보니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다. 근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네이버를 더 고릅니다.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를 고르고요. 저는 이거는 저희 채널부터 다른 채널까지 나갔을 때 작년부터 제가 얘기했던 거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네이버입니다라고 했고, 제가 저희 채널에서 물론 이제 이거는 멤버십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한 두 달 정도 전에 제가 저라면 네이버 카카오를 저는 이제 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제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떨어질 때는 안 사고 저는 이제부터는 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사실 드렸어요. 근데 그거는 철저하게 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차트가 굉장히 바닥에 내려와 있었고 이제 반등할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카카오를 투자한다면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를 해도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차트가 거의 올라갔다가 바닥까지 내려왔어요. 바닥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더 하락할 구간이 크지 않죠. 근데 이걸 제가 작년에 네이버 카카오를 살 거냐고 물어보면 절대 안 사죠. 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10이 올랐는데요. 3, 5밖에 안 떨어졌어요. 얘 만약에 더 떨어지면 앞으로 내려갈 게 5나 남았거든요. 이 상황에서 얘를 투자한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10까지 올라갔던 게 9까지 내려왔어요. 하락할 밴드 크지 않죠. 근데 얘가 만약에 다시 상승한다 그러면 상승할 폭은 높죠. 저는 그냥 철저하게 그걸 가지고 투자를 이제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올해 제가 산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그런 논리하고 비슷합니다. 저는 지금부터라면 모아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것이 이 산업이 뭐 반드시 성장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이 기업들이 망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대형 시총을 큰 시총을 차지하고 있고 반드시 뭐 망하진 않았기 때문에 뭐 망할 수는 있겠지만 확률상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이 기업을 지금부터는 사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거기엔 특별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장에서 데이터는 분명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데이터는 분명히 중요한데 주식이라는 특징은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절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만약에 그런 논리면 작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 사상 최고를 찍니 뭐 어쩌니 매출이 근데 주가는 왜 박살났냐 이거죠. D램 가격이 뭐 떨어져서 뭐 주가가 내려간 거다 리포트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D램 가격이 막 올라요. 근데 주가는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결국 시장은 너무 간단한 논리예요. 누군가가 돈을 넣을 생각이 드느냐 안 드느냐가 저는 주식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이 이 기업의 데이터와 매출 이런 거지. 그런 걸 다 정말 가장 중요한 본질을 제외하고 데이터만 얘기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는 보셨을 때 약간 성숙산업 네. 들어왔었다고 봐야 되는 네. 거고. 그래서 새롭게 뭐 엄청나게 성장한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한 45만 원인가 그 찍고 네. 거의 16만 원, 18만 원 막 이렇게 된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36만 원 2배만 돼도 아직도 전고점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만큼 싸다는 거잖아요. 네. 많이 내려왔고. 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좀 산 게 더 크시다는 거죠. 그렇죠. 저도 이제 저희 채널에 계신 네, 채널에 계신 저희 분들. 구독자분들, 멤버십. 예, 이제 이분들한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카카오 네이버가 미래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저는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처음 얘기했어요. 제가 네이버 카카오를 지금부터 사는 게 좋다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예, 물론 중간에 잠깐 반등할 때 뭐 이때는 괜찮습니다. 반등 정도 보고 투자하는 건 괜찮습니다라고 했지 분할 매수를 계속 사는 거는 저는 아마 거의 처음 얘기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는 괜찮죠. 왜냐하면 제가 진짜 주식 투자하는 분한테 정말 조금 이건 따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초심이 계속 달라져요.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를 대한민국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이유가 뭘까요? 장기 투자. 그죠? 물려주려고. 물려주려고. 예, 맞아요. 아니, 물려주려고 산 분들이잖아요. 근데 마음은 그렇게 들어가신 분들이 막상 차트가 떨어지거나 맞아요. 오르면은 그렇게 안 해요, 행동을.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면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를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죠. 예. 왜냐면 걔네들은 많이 올라도 2배거든요. 2차 전지는 10배, 20배 올라왔잖아요. 돈을 벌고 싶으면 다른 걸 투자하셔야죠. 그렇죠. 근데 내가 정말 잔약에 물려줄 생각으로 안전하게 망하지 않을 기업에 그냥 은행 이자보다 더 받을 생각으로 내가 꼬박꼬박 투자할게. 그렇죠. 그 목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를 샀으면 얘네들이 많이 오른다고 해서 설레발 치지 말고 팔지 말고 네.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네가 말한 대로 했는데 더 떨어졌는데 네가 말한 대로 더 올랐는데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땡큐하면서 더 사야죠. 아, 그럼요. 수량 늘리는 거. 예, 그런 얘기를 뭐 들을 필요도 없고 그런 얘기를 가지고 자기가 샀다 팔았다 일일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초반에 이 기업들을 샀던 목적과 달라지게 그렇죠. 왜 다르게 행동을 하고 그 행동에 대한 남탓을 하냐 이거죠. 이 셋은 수익을 보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수익을 볼 거면 다른 거 사세요. AI, 뭐 로봇 관련주, A 관련주, 예, CBDC, 뭐 게임 아니면은 뭐 2차 전지 이런 거 사세요. 삼성전자 그거 사서 그걸로 수익 안 봤다고 나중내 할 거면 거기는 들어가는 게 맞지 않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는 그런 건데 이거를 진짜 초심이 잃고 가장 많이 산 다음에 물린 다음에 욕하고. 그 투자는 사실 심리가 99.9%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면 주식으로 잘 되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10배 오르면 뭐합니까? 10배까지 기다린 사람이 없는데 내가 목표를 하고 내가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내 경험이 있어야 10배 오른 주식을 10배까지 기다리죠. 주식이 여기서부터 10배, 100배 오르면 여기서부터 투자하는 사람 중에 여기 기다리는 사람은 0.1%도 안 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의도치 않게 내가 감옥을 가게 됐다. 나와보니 10배가 올라 있었다. 이런 거 빼고는 사실 투자를 매일 보고 있는 분들이 그 10배 갈 때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저는 그런 나만의 어떤 확실한 확고한 기준을 세워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한 투자와 데이터를 쌓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참고를 하되 나의 기준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절대로 특정 어떤 것만 맹신하고 투자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최코치님께서 2차 전지, 반도체,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이런 굵직굵직한 우리나라의 대장 산업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서 또 이제 신산업으로서 좀 주목해야 될 거 로봇, AI, CBDC, 게임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혹시 만약에 지금 한 1억 정도가 있으면 이런 걸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운용하면 좋을지 팁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뷰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완벽한 상승장이 준비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도 유럽발 위기가 있었고 2014년, 15년에는 중국발 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2016년도에 연준에서의 금리 인상에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금리 인상을 연간 한 번만 해주면서 그리고 전 세계가 돈을 풀고 그 시기에 한국은 수출이 한국 역사상 최대를 경신했거든요. 그런 시기 누가 봐도 이거는 증시가 크게 오를 수밖에 없는 시기다라는 판단이 설 때 그때는 저는 현금을 10%밖에 보유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럴 때가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누가 봐도 이렇게 하면 많이 올라 있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이걸 정말 많이 반복하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너가 말하는 그것 때가 되면 주식 이미 다 올라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본인들이 알고 들어왔던 거는 1부 능선부터 10부 능선에서 7, 8부 능선에 들어온 거지 제가 말하는 누가 봐도라는 의미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하는 누가 봐도는 카더라 통신이 아니에요. 내 친구가 뭐 주식을 얼마를 벌었대, 옆집 사람이 주식을 얼마를 벌었대, 누구 후배가 주식을 얼마 벌었대, 그 카더라 통신을 들어오고 누가 봐도가 아니라는 거죠. 통화정책을 확인하고 시장의 차트도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어느 정도 시장의 과거의 흐름과 지금 현재 흐름, 한국의 수출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경제의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이제는 증시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구나라는 것을 그 누가 봐도를 얘기하는 것이지 절대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나도 그 얘기 듣고 들어왔는데 주식시장 그때부터 폭락했어의 그 누가 봐도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주식을 들어올 때 차트 분석, 시장 분석, 경제 분석, 글로벌 시장 분석 이거 하고 들어왔냐 이거예요. 안 하고 들어왔죠. 이거 얘기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야 누가 얼마를 벌었대를 보고 들어온 거잖아요. 포모. 예, 그렇죠. 지금 그게 많잖아요. 포모라는 게. 저도 저희 채널에서 말했는데 포모라는 걸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라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냥 본인들은 그냥 막차를 탄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데이터를 어느 정도 뭐 완벽한 데이터를 분석하자, 데이터를 맹신하자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합을 해서 좋은 상황이 왔을 때 그때 공격적으로 베팅을 하자지 지금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라면 1억이 있으면 최소한 현금 3천,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한다라고 하면 5천은 무조건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5천으로 투자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5천에는 뭐 AI 혹은 로봇 혹은 뭐 CBDC 혹은 뭐
게임주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겠죠. 근데 투자를 할 때 있어서 기준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1억으로 저한테 물어보신 건 1억을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신 거잖아요. 1억으로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답을 하면은 항상 다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거 5천만 원 투자해서 언제 돈 벌리는데? 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말하는 거는 1억으로 망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차분하게 수익을 꾸준하게 늘려서 내 자산을 늘리자지 부자 될 목적이 아니에요. 부자 될 목적이면 베팅해야죠. 예, 현금을 왜 가지고 있습니까? 1억을 그냥 바로 베팅해야죠. 종목 여러 개 나눌 필요 없죠. 하나에다가 올인 때려야죠. 그래야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기준을 어떻게 잡고 받아들이냐의 차이가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기준을 그냥 내가 원하는 기준만 잡아놓고 타인이 하는 얘기를 받아들이면 당연히 그건 틀린 얘기가 되고 정답이 아닌 게 돼요. 그래서 내 성향이 뭔지부터 저는 파악을 하는 게 정말 좋다고 하고 지금의 내가 원하는 방향이 뭐냐죠. 부자가 되고 싶긴 한데 나는 망하더라도 한강 찾아가더라도 나 그거 감수할 테니 베팅을 통해서 부자가 될래 하고 10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혹은 5년, 10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난 차분하게 경험과 데이터를 쌓아서 자본을 꾸준하게 불려서 부자가 될래 의미는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어떤 식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지부터 먼저 찾았으면 좋겠어요. 주식을 왜 하는지부터 주식을 어떻게 해서 불리는 건지부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단타를 할 건지 장기 투자를 할 건지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면 유튜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주식 어플도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주식 어플 지우고 유튜브 다 지우고 그냥 진짜 단기 투자 나 10년 뒤에 자식한테 물려줄 거면 아무것도 안 봐야죠. 장기 투자했는데 왜 자꾸 뭘 보냐고요. 그러면 사람 심리만 더 흔들리죠. 장기 투자가 아니라 장기 투자는 하되 내가 단기 투자도 같이 단기 중기도 병행을 해서 꾸준하게 나는 매수와 매도 경험을 쌓을 거다라고 하면 계속 보면서 상황에 맞게끔 투자를 해야죠. 근데 지금 유튜브는 그런 게 없어요. 너무 목적만 가지고 과정은 다 무시하고 어떤 기준점을 세운지도 무시하고 결과만 가지고 내가 원하는 답 줘. 종목이 뭔데? 그렇게 해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어? 너가 얘기한 건 틀렸잖아. 이런 것만 찾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한테 항상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핑크빛 미래와 따뜻한 얘기와 좋은 얘기만 하는 건 찾아가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세상에 그런 걸로 잘 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냉정하잖아요, 시장은. 이미 본인들이 그 치열한 세상을 겪고 왔던 분들이잖아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미 앞에서 오랜 시간 동안 치열하게 겪다 보니까 여기 지친 거예요. 시장이 냉정하고 비열한 시장이라는 걸 다 아는데 이미 지친 거죠. 지치다 보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좀 그럴싸한 얘기 해주고 따뜻하고 핑크빛 얘기를 해주면 거기서 위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마음은 알겠으나 그 결과가 결코 좋게 나오진 않는다라는 거죠. 예, 힘든 마음을 위로해주는 건 알겠지만 더 저는 그걸 극복을 해야지 주식으로 잘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체코체님 그러면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부탁드릴게요. 시장은 대응이에요. 예, 대응이 가장 크잖아요. 아까 제가 웅달님하고 사실 방송 외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논란이 좀 일을 수 있는 말이긴 합니다. 웅달님이 이 얘기는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주식은요 타이밍을 잡아야 되고 예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워낙 많은 이제 가치 투자나 어떤 그 유명한 대가분들이나 어떤 책들 속에서 예측은 바보들이나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진짜 투자하는 많은 주리는 분들께 정말 많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모순이거든요. 예측을 하는 건 바보고 그럴 필요가 없고 타이밍을 잡는 건 신밖에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주식하는 사람들은 주식 방송 보면 안 되고요. 유튜브 보면 안 되고요. 그렇죠. 어플 보면 안 돼요. 어차피 타이밍 못 찾고 예측 못 할 거면 산업만 공부해서 그 산업에 투자를 해놓고 10년 묵히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워런 버핏도 네. 그 현금 계속 모으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측할 필요 없어. 아니 그럼요. 예측할 필요가 없고 타이밍 잡을 필요가 있으면 뭐 시황을 왜 보는 거죠? 이게 모순인 거예요. 사실 시장에서는. 말은 그럴싸하게 했지만 정작 그 사람들도 타이밍 잡고 예측 다 해요. 우리가 예측이라는 거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예언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측은 뭐냐면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내가 손쉽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예측안을 뽑아놓자는 거지 예언을 해서 무조건 이렇게 될 겁니다를 찾자는 게 아니죠. 네. 아니 그렇게 따지면 인생 계획은 왜 짜냐 이거죠. 나 어디 대학 가려고 어디 대학 가기 위해서 몇 점을 맞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예측은 왜 하냐 이거죠. 그건 계획이다? 아 예측이랑 계획이랑 똑같죠. 계획을 통해서 예측을 말장난이죠. 그렇죠. 예측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 예측을 통해서 우리가 대응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타이밍을 잡아야죠. 타이밍을 왜 안 잡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싸다는 건 왜 나오는 거냐 이거예요. 쌀 때 팔아서 비쌀 때 팔자가 타이밍을 잡다는 얘기인데 말이 모순이잖아요. 주식의 기본 용어가 쌀 때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언제 싸요? 지금 싸지 않나요? 이거 자체가 타이밍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예측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측을 하고 타이밍을 찾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럴싸한 책에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누군가가 예측을 하고 타이밍을 하면 얘 초짜네. 너 바보야. 누가 예측을 하고 타이밍을 잡니? 워렌 버핏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시장의 모순을 찾아야 돼요. 저는 그런 얘기는 그냥 책에 나온 얘기고요. 정말 타이밍 안 잡고 예측 안 할 거면 산업 공부해서 돈 넣었으면 10년간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와 관련된 그 어떤 것도 보지 마세요. 어차피 타이밍 못 잡고 예측 못 할 건데 봐서 뭐 합니까? 사람만 혼란스럽지. 그게 장기 투자죠. 더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럴싸한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정말 그 경험을 비롯해서 현실과 책은 다르다는 거를 알고 그걸 빨리 깨우쳐서 그 방향을 최대한 내가 공부를 하는 게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성공한 사람 중에서 타이밍 안 잡고 예측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아, 예, 채코치님의 지금 이 말씀이 논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분명 시청님들께서 저거다. 내가 뭔가 이해를 하기가 어렵고 뭔가 마음속에 한켠에 미적지근함이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채코치님 오늘 그러면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부자TV의 채코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율카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